프랑스 대통령은 모르지만 크리스찬 디올은 알죠. 택시기사와 나눈 이 짧은 대화는 훗날 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르노의 회사보다 무려 20배 큰 거대 기업 크리스찬 디올을 단돈 1프랑에 인수합니다. 남들이 명품을 사모을 때 이 남자는 명품 브랜드들을 사모으며 명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자 TV 구독하면 부자 됩니다. 2024년 포브스가 깜짝 놀랄 발표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쟁쟁한 미국의 부자들을 제치고 이 남자가 세계 1위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고 부자 자리는 대부분 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독차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흔한 미국인도 실리콘밸리 출신도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거인은 프랑스 북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세계 최대 명품 제국을 건설한 루비통 모의 헤네시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그의 재산은 294조 원으로 세계 부자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처럼 75세에 294조 원을 모으려면 하루에 107억 원을 벌어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작년에 방한했을 당시 국내 내놓으라 하는 재벌들이 총 출동해 직접 마중 나와 매장을 안내하며 특급 의전을 펼쳤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신유열 상무를 데리고 가 그를 직접 배웅하고,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그룹 사장단을 모두 데리고 가 아르노 회장에게 직접 매장을 안내하고 배웅해 주었습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도 어머니인 삼성미술관 홍라의 관장까지 모시고 명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챙겼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나라 최대 재벌들까지 직접 마중 나와 특급 의전을 펼칠까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생전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게 찾아와 경영 관련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요. 애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찹스에게 25년 후에도 아이폰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세계인들은 돔페리뇽은 계속 마시고 있을 것이오. 우리들은 역사의 일부를 팔고 있어 라고 조언을 두었습니다. 미국인도 IT 출신도 아닌 그는 어떻게 세계 1위 부자가 되었을까요? 베르나르 아르노는 무자비한 명품 사냥꾼으로 불립니다. 남들이 명품을 사모을 때 이 남자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셀린, 지방시 겐조, 벨로디 펜딧, 돔페리뇽, 모에샹동, 헤네시 티파니, 제니스, 불가리, 태그오이어 같은 명품 브랜드들을 사모으며 명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입니다. 아르노 회장이 이끄는 LVMH는 패션, 주류 보석, 시계, 향수, 화장품, 백화점, 호텔 등 무려 80여 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프랑스의 한 청년이 야망과 전략으로 세계 최대 명품 제국을 건설하게 된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처럼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품 왕국의 출발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뉴욕에서 프랑스 청년 아르노는 크리스찬 디올의 목욕 가운을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아르노는 택시기사에게 프랑스에 가본 적 있으세요? 프랑스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묻자 기사는 프랑스 대통령은 모르지만 크리스찬 디올은 알죠라고 답했습니다. 이날의 짧은 대화는 훗날 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프랑스 대통령은 몰라도 명품 브랜드 디올을 망설임 없이 떠올리는 것에 아르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훗날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은 에펠탑처럼 프랑스 문화의 일부라면서 명품이 가진 힘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르노는 디올 같은 유럽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보았고 명품 제국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디올이 그의 앞에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수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세계 최고 명품 기업의 수장이지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1949년 프랑스 북부 르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아르노는 프랑스 명문 공대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들어가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입사 5년 만에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회사를 4천만 프랑에 매각하고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듭니다. 좋은 실적을 거둬 1979년 29살의 나이에 아버지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1981년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며 부유한 사업가들에게 불리한 기업 환경이 조성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고급주택 분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고급주택 사업을 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아르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디올 같은 명품 사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즈음 디올의 모기업인 섬유재벌 부사그룹이 부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섬유 회사에서 출발한 부삭은 프랑스의 보석 크리스찬 디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귀국한 아르노는 에콜 폴리테크 지인까지 모두 동원해 부실기업 부삭 인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사회당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까지 해가며 1984년 부삭을 단돈 1프랑에 인수합니다. 아르노의 회사보다 무려 20배 큰 거대 기업 부삭을 말이죠. 여기서부터 그의 냉혹한 사업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당시 노동계 눈치를 보던 사회당 정부가 대량 해고가 벌어질까 걱정하자 아르노는 부삭의 자산과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그들을 안심시키며 부채까지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삭을 손에 넣은 아르노 회장은 크리스찬 디올과 파리 최고급 백화점 봉마르세만 빼고 나머지 브랜드는 모두 매각하며 인수금액의 8배에 달하는 5억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때 매각으로 얻은 수익은 나중에 LVMH를 인수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직원 9,000명을 해고해 아르노 회장에게는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인수합병, 해고 등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아르노의 이런 행위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르노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약속한 건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는다는 것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명품 사업 위주로 재편한 디올은 인수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섭니다. 20살 때부터 열망했던 디올 인수를 통해 아르노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이름 없는 중견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순식간에 대기업 경영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디올 인수로 명품 산업에 첫 발을 내디딘 아르노는 10년 안에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1987년 루이비통과 샴페인 회사 모에 헤네시가 합병해 LVMH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달랐던 모에 헤네시 출신 알랭 슈발리에 회장과 루이비통 출신 앙리 라카미의 부회장이 심각한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르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아르노는 LVMH의 지분을 몰래 사들이며 균열을 피집고 들어갔습니다. 당시 모에 헤네시 슈발리에 회장은 영국 주류 회사 기네스를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루이비통 CEO 라카미의 부회장은 아르노와 손을 잡고 슈발리에 기네스 연합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라카미의 부회장은 아르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LVMH 지분 매수를 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노는 돌연 라카미에를 배신하고 슈발리에 기네스 연합편에 섭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기네스에 맞서지 말라는 은행가 베르나임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슈발리에가 닭장을 지키기 위해 늑대 새끼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했지만 슈발리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아르노의 우호 지분이 필요하다며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라카미에와 슈발리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됩니다. 한편 아르노는 LVMH를 통째로 손에 넣겠다는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실행해 나갑니다. 베르나임의 도움을 받아 처음 14%였던 지분을 43.5%까지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특히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로 주가가 폭락하자 재빨리 싼 값에 지분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뒤늦게 라카미에와 슈발리에는 루이비통과 모에 헤네시를 다시 분리한다는 계획으로 아르노를 막아보려 했지만 아르노는 지분을 더 사모으며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곤 혈투에 가까운 소송 끝에 아르노는 1989년 LVMH의 주인이 됐습니다. 140년 전통의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하루아침에 40세 애송이 사업가의 손에 넘어간 것이죠. 결국 슈발리에가 물러났고 1989년 40세에 LVMH 수장이 된 아르노는 라카미에마저 쫓아냈습니다. 그가 인수합병으로 부삭과 LVMH를 손에 넣자 대중들은 캐시미어를 두른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해 보이는 명품 산업, 하지만 아르노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쩐의 전쟁에서 캐시미어를 두른 늑대가 되어 LVMH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계의 부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명품을 원할 것이다. 나는 이 거대한 파도의 흐름에 올라타려고 한다. 당시 유럽 명품 기업들은 창업자로부터 물려받은 단일 브랜드를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아르노는 미국식 경영기법을 접목해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벌였습니다. 아르노는 브랜드의 가치는 새 브랜드 출시보다 기존 명품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LVMH를 인수한 후 아르노는 기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식 겐조, 셀린, 펜딧, 벨로디, 불가리, 태그오이어 같은 알짜 브랜드를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쿠테에 연한 가족 경영을 쓸어내고 현대식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아르노가 LVMH 회장에 오른 1989년 32억 유로였던 매출은 작년에는
25배 넘게 증가한 792억 유로가 됐습니다. 패션, 시계, 보석, 화장품, 유통 등 80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그룹은 럭셔리 업계에서 더 이상 척수가 없습니다. 아르노 회장 개인 재산도 2110억 달러로 2위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가볍게 따돌리며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최대 보석 회사인 티파니와 독일 신발 브랜드 버켄스탁을 인수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명품 기업 티파니를 인수한 것은 글로벌 명품 산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80여 개 브랜드를 수집한 아르노 회장이 명품 사업을 빠른 속도로 키워낸 성공 전략은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디올, 루비통, 티파니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디자이너의 역량을 극대화해 상품의 매력을 끌어올려 명품의 대중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일찌감치 진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명품은 유럽의 극소수 귀족이나 상류층만을 위해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공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노의 위대한 점은 부유층과 극소수 귀족들의 전유물인 명품을 중산층과 평범한 사람들도 소비할 수 있도록 명품 대중화 시대를 엽니다. 다양한 품목과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해 누구나 몇 달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상류층 거주지에 있던 명품 매장을 백화점이나 면세점으로 확대해 중산층도 명품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하고 동경하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 5,600여 곳에 매장을 내고 상류 사회와 세계 인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브랜드에 심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또한 디자이너에게 컬렉션 구성부터 생산, 모델 선정, 런웨이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해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가 노숙자에게 영감을 받아 신문지로 만든 드레스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충격적인 소재와 디자인 때문에 비판 여론이 일자 아르노 회장은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창조적이지 않다, 디자이너가 제한 없이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기반이라며 글을 두둔했습니다. 루이비통에는 마크 제이콥스, 지방시에는 리카르도 티시, 펜디에는 칼 라거펠드 같은 스타 디자이너들을 기용하여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중장년층에게만 어울리는 명품의 이미지를 20대, 30대도 좋아하는 브랜드로 탈바꿈시켜 LVMH의 전성시대를 이끌어왔습니다. 1992년 중국이 막 개방을 시작했을 무렵 루이비통은 베이징 팰리스 호텔 지하에 처음으로 매장을 냈습니다. 도로에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은 나라에 무슨 명품이냐고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아르노는 중국의 명품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확신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의 공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탄생한 수천만 명의 중국 부자와 중산층들이 LVMH를 먹여 살립니다. 현재 LVMH의 전체 매출의 30%가 중국 시장에서 나옵니다. 한중일 아시아 3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소비 증가로 대중명품 시대도 열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아르노 회장도 항상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999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를 노리다가 케링그룹에 빼앗겼죠. 구찌 인수 실패 후 에르메스를 얻기 위해 17%까지 지분을 사 모았지만 에르메스가 가족 지주 회사를 설립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아르노를 고발하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부의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속의 세계 사치제 산업은 20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죠. LVMH는 이익 급증으로 주가가 펄펄 날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르나르 아르노가 설계한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망이 그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김부자TV 구독하는 분들만 아르노 같은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